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 제3회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61번. 다음 중 경쟁노동시장 경제 모형의 기본 가정과 거리가 먼 거 몇 차례 문제 푼 적 있었어요. 경쟁노동시장 경제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가설이라는 거.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동자와 고용주는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1번 맞고,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는다 맞고, 사용자의 단결 조직은 없고 노동자의 단결 조직은 있다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노사의 단체, 노동자나 사용자의 노사 단체 조직 없고 둘 다 똑같이 없어요. 노사 단체가 없고 그리고 정부의 임금 규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노사의 단체 조직이 없고 정부의 임금 규제도 없다. 네 번째, 직무의 성격 모두 동일하며 임금의 차이만 존재한다 이렇게 했었고, 다섯 번째가 모든 노동자는 숙련 및 노력에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동질적. 모든 노동자는 숙련 및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노동자나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노동자나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고, 7번째가 뭐냐면 모든 직무의 공석은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 모든 직무의 공석은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7개 잘 알아두시고, 주관식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62번.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경제적인 약자의 어떤 경제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이게 그래야 소득 재분배가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제 실시되고요. 누진세에 적용이다 했는데, 누진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소득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걷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계가 있겠죠.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는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잘 산다 못 산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우리나라 부가세 한 10%죠. 일률적으로 걷는 것이니까 이거는 소득 재분배 정책하고 관계가 없고요. 고용보험 역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63번.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이에요. 노조의 교섭력이 아니라 사용자의 교섭력이다. 사용자의 교섭력은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노조하고 교섭할 때 기업이 자금이 튼튼해 하면 뭐 니네 파업해 나 견딜 수 있어 이거니까. 2번에 사용자 교섭력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도 역시 사용자 교섭력. 나 폐쇄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3번,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줄 수 없어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4번,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 당연하죠.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겠네요. 거리가 먼 거. 64번. 임금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임금기금설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임금기금설은 보기 1번에 보세요. 임금기금의 규모가 그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그 규모에 따라서 노동력을 쓴다는 것이니까 이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 이것이 평균 임금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임금기금설은. 이번에 임금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 가격 결정론이다 했는데,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시한 것은 임금 기금설이 아니라 임금 생존비설이에요. 임금 생존비설이다. 임금 생존비설은 무엇이냐면 이 임금이 생존비에 못 미치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줄여서 임금을 올리고, 임금이 생존비를 넘어섰다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게 임금 생존비설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생존비설은 노동 공급적 측면이 강하고, 반면에 임금 기금설은 수요적 측면이 강해요. 수요적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다. 임금 생존비설은 노동 공급적 측면, 그리고 임금 기금설은 수요적 측면, 노동 수요적 측면을 강조한다. 3번에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임금을 많이 줘. 그럼 그만큼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업률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임금 기금설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어차피 임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니네 노조가 아무리 교섭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임금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임금 기금설이 아니라 임금 생존비설이다. 65번. 노조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 회비를 징수하는 거, 이거 에이전시 샵이라고 했었죠. 오픈샵은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고용주가 채용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클로즈드 샵은 조합원에 한해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건 노동조합에 유리한 거죠. 클로즈는. 오픈숍은 노동조합에 불리해요. 유니언숍은 중간 단계죠.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채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샵 제도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66번.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 1차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 관계고, 2차는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예요.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67번.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노동의 탄력성,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대해서 결정 요인에 대해서 우리 4개 했었죠. 첫 번째,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는 거야.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의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이렇게.
네 번째가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노동 이외 생산 요소, 다시 말해서 자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에요. 신경 써야 돼요. 공급 탄력성. 이것이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노동의 임금 탄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역시 크면 노동임금의 임금 탄력성도 크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용이하다면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노동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쉽다면 노동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상품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높다. 그렇겠죠. 상품 수요가 어떤 A라는 상품이 가격에 따라서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면 거기에 따라서 노동 수요, 노동력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기억. 숙련 정도가 높다. 숙련 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노동자의 숙련 정도가 높다는 경우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생산 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임금 탄력성이 높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괜찮고요. 좋은 문제니까 잘 알아두세요. 68번.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 공급선이 후반 굴절을 보이는 이유는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했었죠? 이렇게 2번이 정답이에요. 69번. 실업률을 계산하라. 실업률. 먼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무엇을 구하느냐를 봐야죠. 실업률은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수와 실업자 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 인구수가 5천만이라고 했는데 15세 미만 인구가 1000만이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4천만이겠죠. 4천만. 15세 이상 인구. 이게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15세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수가 4천만이에요. 그 4천만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800만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겠어요? 빼주면 되는 거잖아. 3,200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3,200만이니까 거기서 취업자 수가 3천만이래. 그럼 실업자 수는 얼마다? 200만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그거 했었죠?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죠. 3,200만 분의
200만 곱하기 100 끝.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 6.25%가 나온다. 주관식 쓸 때는, 답 쓸 때는 반드시 단위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단위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단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래요. 70번.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나머지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고, 경기적 실업은 상품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처법은 그 수요 부족을 없애는 것, 즉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되겠어요. 71번. 노동조합의 노동 공급권이 독점되는 거.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네요. 71번. 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내다 보니까 한 회에 중복되어지는 게, 이러면 뭐 땡큐죠.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다 설명했던 거고. 72번.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아닌 거 했는데, 직무급 임금 체계는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어려워요. 연공급은 그냥 근무 연수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그냥 봉급 올려주면 되는 건데, 직무급 임금 체계는 일단 직무급 임금 체계를 도입하려면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갖춰줘야 될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싶고요. 73번.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소득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쏘아 넘어가기 쉬워요. 소득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소득정책은 무엇이냐면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상승 억제 정책이요. 요 제목 그대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직업훈련 정책은 구조적 실업 문제, 새로운 신산업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제, 그렇고요. 알선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4번.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인적 자본량, 그 다음에 보상적 임금 격차, 그 다음에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 정책 모두 맞고요. 노동조합의 효과는 경쟁적 요인이 아니라 얘는 비경쟁적 요인이에요. 비경쟁적 요인. 경쟁적 요인 중에 또 다른 거는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있어요. 근로자마다 생산성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도 경쟁적 요인에 해당되어져요. 또 하나,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도 경쟁적 요인에 해당되어져요. 이렇게 불균형, 이렇게요. 이게 경쟁력 요인 5가지. 이거면 충분해요. 인적 자본량, 보상적 임금 격차, 효율성 임금 정책,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비경쟁적 요인은 노동조합의 효과 또는 독점으로 인한 시장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지대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서 비경쟁적 요인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또 비효율적인 연공급제도, 비효율적 연공급제도 이것도 역시 비경쟁적 요인이다. 답은 3번이요. 75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는 어떤 직무의 성과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근로자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원 간 화합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물론 제가 생산량을 더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쟤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아. 직원과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임금 계산 간편하지 못하고요. 확정적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죠. 그래서 1, 3, 4번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아니라 고정급에 해당되어진다. 쉽죠? 이런 건. 76번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1명 추가하고 평균 생산량이 18단위 감소했다 밑에 추가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이에요. 한계 생산량,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MPL이다.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이죠.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그래서 이거를 델타 L이라고 해요. 레이버니까 노동력이.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 델타 TP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은 7명인데 1명 더 추가했으니까 8-7 하면 되죠? 총 생산량인데 노동자 7명일 때 평균 생산량이 20이었으니까 총 생산량은 7 곱하기 20이고 그리고 1명 추가했으면 8명이니까 8명이 18단위니까 8 곱하기 18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일 때 평균 생산량 18 마이너스 7명일 때 평균 생산량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8-7은 1이고 요거는 144 요거는 140이니까 이렇게 해서 4단위로 답이 나오겠네요. 공식만 알고 대입만 하면 그냥 나오는 산수예요. 이런 계산 문제 처음부터 겁먹지 마세요. 주관식 2차에 계산 문제가 2문제 이상 꼭 나오는데 계산 그거 산수의 수학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반드시 맞추고 가야지만 2차에서 확실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는 사실 1차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놓도록 하세요. 77번 산업구조 변동 시 이렇게 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제공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구조적 실업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산업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구조적 실업이다. 78번 사회민주주의형 정치조직이 무력하여 국가차원에서 개발기업단을 복지도 마이크로 아주 세밀하고 짜잘짜잘한 거. 뭐 이거는 그냥 상식이죠. 일본이죠. 일본. 일본 놈들이 짜잘짜잘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일본 놈들을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여하튼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뭐 우리 조상들의 가슴팍밖에 안 나오는 그런 키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얘네 짜잘짜잘한 거 좋아해요. 1번이에요. 79번 효율 임금 이론에서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효율성 임금 이론이에요. 효율성 임금 이론은 건 뭐냐면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거야. 대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데 들 수 있죠. 임금 많이 주고 능력 있고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번 보세요.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 그렇겠죠. 다른 데서 300만 원인데 여기서는 한 달에 600만 원씩 줘. 나 여기 나가면 큰일 나.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일이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알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키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신규 노동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효율성 임금 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균형 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균형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단점으로 그런 것도 했었죠. 효율성 임금 이론은 구조적 실업을 야기한다. 구조적 실업을 야기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 차례 했었던 거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나오고 또 그런 것도 했었죠. 구조적 실업 야기하고 몇 가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구조적 실업 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이중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있죠?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기업 간 임금 격차 발생시킨다. 당연하겠죠. 임금 격차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점이요. 80번. 경기 침체 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효과는 무엇이냐 했는데 실망 노동자 효과죠. 실망 노동자 효과. 이게 경기 침체 시에 구직하러 나갔더니 직장 구하러 나갔더니 구직자가 너무 많아. 실망해서 그냥 나는 그냥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